훈련기 주제에 전쟁터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훈련기가 방금 중국산 무기로 도배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포탄과 국경을 넘어오는 적의 위협 앞에 동남아의 하늘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장난감으로는 어림없다며 비웃었고 전 세계 언론마저 태국의 패배를 점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구름을 뚫고 내려꽂힌 금빛 독수리의 일격이 전장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비웃음은 비명으로, 조롱은 경악으로 바뀐 기적의 현장. 대체 대한민국은 저 작은 날개에 어떤 괴물을 숨겨놓았던 걸까요? 전 세계가 숨죽인 그 통쾌한 참교육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위성화면 확대해. 저게 대체 뭡니까? 펜타곤 지하 3층 전략 상황실의 두꺼운 철문 너머로 브래들리 장군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에스프레소 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고작 동남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국지전 때문에 제 황금 같은 휴식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불쾌했으니까요.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전자장비 냄새와 식은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붉은색 경고등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깜빡거리고 있더군요.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열화상 지도가 띄워져 있었는데 그곳은 이미 시뻘건 불길로 뒤덮여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벤스 고문관. 이것 좀 보십시오. 상황이 심각합니다. 브래들리 장군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위성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캄보디아 국경 너머 울창한 정글 속에 숨겨진 거대한 포신들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군사 전문가인 제 눈에는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타입 90A 다연장 로켓 발사대였습니다. 중국 놈들이 작정했군요. 사거리 40km에 달하는 로켓을 민간인 구역 근처까지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 사격이 아닙니다. 국경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냉정하게 분석하자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적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화력 앞에 맞서고 있는 태국군의 대응 전력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태국 공군 기지에서 출격 준비 중인 기체들의 식별 코드를 확인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장군님, 지금 제 눈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태국이 F-16을 놔두고 고작 이걸 출격시킨다는 겁니까? 화면에는 T-50TH라는 코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건 대한민국이 만든 훈련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 연습이나 할 때 쓰는 그 조그만 비행기 말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찼죠. 상대는 중국산 중화기로 무장했습니다. 게다가 저 350고지 요새는 웬만한 폭격에도 끄떡없는 천연 동굴 진지입니다. 그런데 훈련기로 전쟁을 하겠다니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제 혹독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브래들리 장군은 묘하게 침묵을 지키더군요. 그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지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현대전은 덩치 싸움이고 화력 싸움입니다. 체급이 다른 싸움판에 어린아이를 내보내는 꼴을 보고 있자니 태국 지휘부가 단체로 실성을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스크린 속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발사된 로켓들이 굉음을 내며 태국 국경 마을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펑, 펑 하는 둔탁한 폭발음이 위성 오디오를 통해 상황실 스피커로 생중계되었고 분석관들의 비명 섞인 보고가 빗발쳤습니다. 타겟 델타 구역 피격, 민간인 피해 발생, 적 포병부대 2차 발사 준비 중, 재장전 시간 3분 예상됩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비극적인 결말을 예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기엔 명분이 부족했고 태국 스스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죠. 특히나 저런 장난감 같은 한국산 비행기로는 적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태국 타클리 공군기지와의 통신 채널이 열리며 낯선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골든 이글 편대. 목표 지점까지 거리 120km. 작전 개시 승인을 요청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20km라니요?
통상적인 훈련기의 무장사거리는 길어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직 목표물이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거리에서 공격 승인을 요청하다니 조종사가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치겠군요. 저 친구들 지금 어디로 날아가는 겁니까?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거리에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제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지만 장군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하단에 표시된 데이터 링크 정보가 미친 듯이 갱신되기 시작하더군요. 단순한 비행 경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고도, 풍속, 습도, 심지어 지구의 자전 속도까지 계산된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만든 비행기에 저런 고성능 연산장치가 달려있으리 만무했으니까요. 그건 마치 유치원생 가방에서 양자물리학 논문이 나온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승인한다. 골든 이글 보여줘라. 태국 지휘부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화면 속에 T-50TH 편대가 급상승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훈련기 날개 밑에 달려있던 둔탁하게 생긴 폭탄 하나가 투하되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날개를 펴고 활공을 시작한 것입니다. KGGB? 한국형 GPS 유도폭탄? 옆에 있던 분석관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죠. GPS 유도폭탄? 말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JDAM 정도 되는 정밀도를 가지려면 천문학적인 기술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이 흉내는 냈을지 몰라도 실전에서 그것도 저런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보나마나 엉뚱한 산비탈에 처박히겠군. 불쌍한 태국 친구들 비싼 폭죽놀이를 하는군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실의 메인 화면이 분할되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함정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태국 해군의 호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레이더가 맹렬하게 돌아가며 하늘에 있는 전투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데이터 링크? 훈련기가 해군 함정과 합동 작전을 한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미군이나 나토군 정도 되는 최정예 군대만이 가능한 고난도 전술입니다. 하늘의 눈과 바다의 귀가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그야말로 현대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저 조그만 한국산 비행기가 바다 건너 호위함이 보내주는 좌표를 실시간으로 받아먹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무시했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아니면 그저 통신 체크 정도겠죠. 제 20년 군사 경력을 걸고 장담하건대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리 없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충격에 대비하라. 탄착 10초 전. 스피커에서 긴박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지 않은 채 삐딱하게 서서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 놈들의 그 잘난 장난감이 산산조각 나는 꼴을 똑똑히 지켜봐 주마. 10, 9, 8. 숫자가 줄어들수록 상황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하늘을 보며 비웃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3, 2, 1. 그리고 마침내 350고지의 울창한 숲속 벙커 입구로 작은 점 하나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열화상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전멸하는 순간 펜타곤 상황실에는 기이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굉음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성 화면 속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350고지의 벙커 입구가 붉은 섬광과 함께 내부로부터 맹렬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만이 슬로 모션처럼 재생되고 있었죠. 잠시 후 둔탁한 진동이 데이터를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벙커 내부의 탄약고가 유폭을 일으키며 산 전체가 들썩이는 거대한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들고 있던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는 것조차 잊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봐온 그 어떤 정밀 타격보다도 완벽하고 잔인한 그야말로 외과 수술 같은 폭격이었습니다. 타겟 알파 완전 소멸. 생존 신호 제로. 적의 로켓 발사대 전량이 고철로 변했습니다. 분석관의 보고가 들려왔지만 브래들리 장군도 저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더군요.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F-22나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훈련기로 개조된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 한국산 경공격기가 해낸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급히 키보드를 두드려 폭격 직전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분명 우연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바람이 도와줬거나 중국산 벙커가 부실하게 지어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 공군의 정찰 자산이 몰래 표적 지시를 해줬을 거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니터에 뜬 로그 기록을 본 순간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로그에는 믿을 수 없는 궤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투하된 KGB 유도폭탄은 곧바로 목표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독수리처럼 산맥의 능선을 타고 활공하더니 벙커 입구가 위치한 산의 뒷면으로 급선회하여 수평으로 꽂혀 들어갔더군요. 그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기동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차 범위였습니다. CEP 0.8m? 1m도 안 된다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GPS 교란이 극심한 산악 지형에서 그것도 저가형 유도 무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중률을 기록한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제 상식대로라면 이 데이터는 조작되었거나 오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350고지는 이미 검은 연기만 내뿜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었죠. 벤스 고문관,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직도 저게 우연으로 보이나? 브래들리 장군의 질문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기술력으로도 저런 산악 지형에서의 핀포인트 타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이걸 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럭키샷일 뿐입니다, 장군님.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저 기체가 실전성이 입증된 건 아닙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전술망을 해킹해서라도 저 마법의 트릭을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충격적인 데이터가 제 모니터를 덮쳤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서 반짝이던 태국 해군 호위함 푸미폰 아두냐데탐의 데이터 링크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역추적하다가 그만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배가 보내고 있는 암호화된 전술 데이터의 출처, 그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배도 한국산입니까? 급히 재원을 조회해보니 건조사는 DSM이, 즉 지금의 하나오션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하늘에는 한국산 전투기, 바다에는 한국산 호위함. 그리고 이 둘은 완벽한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위함의 고성능 레이더가 적의 위치를 찍어주면 전투기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폭탄을 던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방식. 이건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던 네트워크 중심전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빌어먹을. 우리가 수조원을 쏟아부어 만든 시스템을 저들은 어떻게 저런 헐값에 구현한 겁니까?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우리의 기술을 받아 쓰는 착한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느새 선생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우리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기술로 방정식을 풀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분석관들도 이제는 경악을 넘어 공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국군 지휘부의 환호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미국을 향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실에 앉아 모니터 쪼가리나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가 있는 법입니다. 한국인들이 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건지, 그들의 기술 뒤에 어떤 속임수나 불법적인 개조가 있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찝찝한 패배감을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장군님,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제 돌발 선언에 장군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지금 전장으로 가겠다는 건가? 위험해. 그리고 자네가 굳이 갈 필요가. 아니요, 가야겠습니다. 저게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교묘한 사기극인지 제가 직접 검증해야겠습니다. 만약 저 기술이 진짜라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350고지의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방산시장은 오늘부로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저 가짜 마법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오겠습니다. 장군은 잠시 고민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마침 태국 타클리 공군기지에 나토 참관단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있네. 하지만 명심하게.
벤스. 자네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만 가져와. 걱정 마십시오. 팩트야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니까요. 저는 재킷을 챙겨 들고 상황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리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노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저 줄리안 벤스와 대한민국이라는 알 수 없는 나라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코리아. 내 놈들의 미천을 낱낱이 드러내줄 테니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로부터 14시간 뒤 저는 덥고 습한 공기가 훅 끼쳐오는 태국 타클리 공군기지의 활주로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거대한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듯 끈적한 열기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섭씨 38도를 웃도는 태국의 살인적인 폭염에 활주로의 아지랑이가 시야를 어지럽게 뒤흔들고 있더군요. 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타클리 공군기지의 풍경을 훑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곳에 도착하기 전 일종의 광란을 예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훈련기 따위로 적의 난공불락 요새를 날려버리는 기적을 연출했으니 말입니다. 승리에 도취한 조종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지 전체가 샴페인과 축제 분위기로 들썩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활주로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방금 작전을 마치고 복귀한 T-50TH 편대가 유도로를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소름 끼칠 만큼 질서정연하더군요. 캐노피가 열리고 조종사들이 내려왔지만 누구 하나 주먹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정비요원들에게 엄지손가락 하나를 척 들어 보일 뿐 마치 방금 전쟁터가 아니라 가벼운 아침 조깅을 마치고 온 사람들처럼 차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방금 전쟁을 치른 부대가 이렇게 침착하다고?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기묘한 침묵은 단순한 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무거운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서늘한 압박감이 기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안내장교의 뒤를 따르며 선글라스 너머로 주위를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승리의 배후 바로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지원팀인 카이 엔지니어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훈련기를 전략 폭격기로 둔갑시킨 그들의 마법이 사실은 미국의 기술을 훔친 불법 개조이거나 데이터 조작일 것이라는 제 가설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이쪽입니다. 한국 기술팀은 보안상 제3경납고를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안내장교가 가리킨 곳은 활주로 구석에 위치한 낡은 경납고였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바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며 서늘한 냉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풍경에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의 정비창이라면 락 음악과 기름 냄새, 거친 고함이 뒤섞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마치 대학교 도서관, 아니 초정밀 반도체 연구소처럼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기체 주위에 개미떼처럼 붙어 있었는데 그들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기계처럼 정확하더군요. 좌측 날개 플랩 구동 모터, 반응 속도 0.01초 지연. 수정 바랍니다. 라저. 유압 센서 캘리브레이션 다시 잡겠습니다. 들리십니까? 그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오직 데이터로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흥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사람들처럼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그 기괴한 분위기를 뚫고 경납고 안쪽 임시 상황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야전 침대와 산처럼 쌓인 컵라면 용기들. 그 쓰레기산의 중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펜타곤 전략 분석실에서 온 줄리안 벤스입니다. 제가 명함을 건넸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떡진 머리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 조끼. 가슴팍에 수석연구원 박이라는 명찰이 달린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띄워진 수천 줄의 코드를 훑어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풍속 보정 알고리즘 오차가 0.003. 거슬리는군. 이러면 다음 타격 때 10cm 정도 밀릴 텐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00km 밖에서 1m 오차로 타격한 것도 기적인데 고작 10cm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니요? 저는 헛웃음을 참으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박수성님,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그제야 그는 아주 귀찮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군요. 충혈된 눈동자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감정이 거세된 AI 로봇 같았죠. 아, 펜타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좀 바빠서요. 축하 인사를 받으러 온 거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짐짓 여유로운 척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축하요? 글쎄요. 저는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훈련기에 GPS 폭탄을 달고 산 뒤쪽을 타격했다. 그것도 첫 실전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분명 트릭을 썼겠죠. 특수부대가 레이저 유도를 했거나 불법 증폭기를 썼거나. 제 도발에 박수석이 피식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트릭이라. 미국인들은 본인들이 못하면 남들도 못해야 한다고 믿더군요. 뭐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직접 보시죠.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방금 전 폭격 상황을 기록한 KGB의 데이터 로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산 등성이를 넘는 순간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보통 폭탄이면 추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알고리즘은 0.05초 만에 날개 각도를 3.2도 틀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누가 조종한 게 아닙니다. 폭탄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폭탄은 지능을 가진 로봇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 연산 능력을 저 작은 폭탄에 넣으려면 슈퍼컴퓨터라도 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밤을 새웠죠. 박수석은 식어버린 믹스커피 잔을 들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처럼 돈이 많았다면 비싼 센서를 썼겠죠. 하지만 우린 돈도 시간도 없으니까 대신 사람을 갈아 넣었습니다. 연구원들이 5년 동안 밥 먹고 코딩만 해서 센서의 한계를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뚫어버린 겁니다. 당신들이 1억 달러로 해결할 걸 우리는 1억 원과 코피로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코피로 해결했다. 그 투박한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토리는 좋군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 질문에 박수석은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조작이요? 저기 창밖을 보시죠. 그가 가리킨 곳에는 방금 복귀한 T-50TH1호기가 있었는데 기술자가 기체 아래쪽의 붉은 얼룩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새와 충돌했죠. 5cm만 옆이었어도 엔진이 터져 추락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린 목숨 걸고 탑니다. 조종사도 이걸 만든 우리도요. 우리한테 이 비행기는 팔아먹을 상품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오가는 판에 데이터를 조작할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의 묵직한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처절한 도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검은색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생존의 증거 제가 직접 검증해보죠. 태국 정부 허가하에 기체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겠습니다. 당신들의 피와 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죠. 박수석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린 숨길 게 없으니까. 그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뜨는 폴더를 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일개 훈련기 개발 데이터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방대하고 집요한 광기의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화면 가득 메운 푸른색 코딩 라인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우스 휠을 굴렸지만 그 데이터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군사 소프트웨어라면 엄격하게 정리된 폴더 몇 개가 전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산 노트북 안에는 마치 강박증 환자가 정리해 놓은 듯한 수만 개의 파일들이 질식할 정도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더군요. 테스트 로그 실패 49,821. 시뮬레이션 제시도 5만2. 파일 이름들을 보는 순간 제 등골로 식은땀 한 방울이 찌릿하게 흘러내렸습니다.
5만 번? 시뮬레이션을 5만 번이나 돌렸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들도 비용 문제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수천 번 내외에서 끝내고 나머지는 실제 비행 데이터로 때우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작 유도 키트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횟수의 실험을 반복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소스 코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미국의 기술을 베낀 흔적이 있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F-16의 비행 제어 코드를 몰래 복사했거나 적어도 미군의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을 훔쳐다 썼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이 설명되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뜬 코드를 해독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리눅스 기반? 아니, 완전히 독자적인 아키텍처잖아. 그것은 제가 알던 미군의 복잡하고 무거운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군더더기라곤 하나도 없는 마치 뼈와 근육만 남은 육상 선수처럼 가볍고 날카로운 코드였습니다. 미국의 코드가 안전성과 보안을 위해 수많은 이중 잠금 장치를 걸어놓은 거대한 성이라면 한국의 코드는 오직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카로운 화살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꽤 날렵하죠? 어느새 제 등 뒤로 다가온 박수석이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휘휘 저으며 말을 걸더군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노트북을 닫을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묻어 있었는데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데이터 링크 알고리즘, 나토 표준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0.3초나 빠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대역폭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속도가 나옵니까? 제가 따지듯 묻자 박수석은 뜨거운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인사말을 뺐거든요. 인사말이라니요? 미제 데이터 링크는 서로 통신할 때마다 나 F-16이야, 너 누구니? 응, 나 관제탑이야 하는 식의 인증 패킷을 계속 주고받더군요. 예의는 바르지만 전장에서는 그 0.1초가 목숨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좌표부터 꽂아버리게 설계를 바꿨습니다. 한국 사람 성질 급한 건 아시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프로토콜을 뜯어 고쳤다니. 이건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러다 아군끼리 식별 오류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서 5만 번 테스트했지 않습니까? 오류 확률 0.00001%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하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경외심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얻어걸린 결과일 뿐이라고, 분명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을 거라고 제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저는 타겟팅 시스템인 스나이퍼 포드와 연동된 KGB의 실제 타격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350고지의 벙커가 보였고 곧이어 하늘에서 떨어진 KGB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의 움직임이 기괴했습니다. 보통의 폭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산맥의 능선을 만나자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몸을 비틀어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그건 단순한 활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 사거리를 억지로 늘리는 비행이었습니다. 드리프트? 폭탄으로 드리프트를 한다고?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상 속 데이터 로그에는 풍향, 북서풍 15m 매초, 보정각, 플러스 4.2도라는 수치가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는데 그 반응 속도가 인간의 신경계보다 빨랐습니다. 이건 사기야. 3만 달러짜리 멍텅구리 폭탄에 날개만 달았다고 해서 이런 기동이 나올 수는 없어. 30만 달러짜리 미사일도 이렇게는 못 움직인다고. 저는 화면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20년 군사 지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비싼 센서, 더 강력한 엔진을 달아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게 자본의 힘이자 미국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가진 게 없으니 있는 것을 쥐어짜고 깎아서 극한의 효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처절한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데이터 따위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기체 어딘가에 숨겨진 속임수를 찾아내야만 이 패배감을 씻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박수석, 비행기 좀 보겠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만지지는 마시고. 아직 엔진이 뜨거우니까. 그의 건성어린 대답을 뒤로하고 저는 경납고 중앙에 세워진 T-50TH 1호기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기체는 생각보다 작고 날렵했습니다. F-16을 닮았지만 훨씬 더 압축된 느낌이었죠. 저는 기체의 기수 부분 A사 레이더가 들어있는 레이돔 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분명 레이더 냉각 장치에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작은 기수에 대용량 레이더를 넣었으니 열을 감당 못해서 금방 고장 나겠지. 그것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발열 문제는 모든 고성능 레이더의 숙명이니까요. 저는 정비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레이돔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복잡한 액체 냉각 파이프가 얽혀 있을 거라 예상했던 그곳에는 놀랍게도 단순한 공랭식 구조와 함께 손바닥만한 팬 몇 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라고?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아니, 허술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모듈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이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인 정상 범위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열 관리가 가능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리던 찰나. 레이더 모듈 구석에 검은색 매직으로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길 확보 완료. 배선 정리 목숨 걸고 할 것. 김 기장.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첨단 기술의 비밀이 고작 배선 정리였다니요? 자세히 보니 수천 가닥의 전선들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정교하게 꼬여서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전혀 막지 않도록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한 가닥 한 가닥 따내린 수공예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전선 뭉치를 만져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전선 하나하나에 서려있는 한국 기술자들의 지문이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십억짜리 냉각장치를 달 돈이 없어서 전선을 꼬고 또 꼬아 바람이 지나갈 길을 만든 겁니다. 하.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반칙이었습니다. 아니, 반칙을 넘어서 경외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에 없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뉴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아니, 몸을 갈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 브래들리 장군이었습니다.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벤스입니다. 벤스. 지금 당장 확인해봐. 중국 쪽에서 난리가 났어.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답지 않게 다급했습니다. 방금 중국 국방부에서 항의 성명이 날아왔네. 자기들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로켓 기지가 증발했다면서 미군이 스텔스기를 투입한 거 아니냐고 길길이 날뛰고 있어. 자네 거기서 뭘 본 건가? 태국 애들이 스텔스 도료라도 바른 건가? 스텔스? 저는 눈앞에 있는 T-50TH의 매끈한 동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텔스 도료 따위는 발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고 투박한 하지만 구석구석 사람의 손때가 묻은 회색 페인트뿐이었죠. 아닙니다, 장군님. 스텔스는 없습니다. 뭐? 그럼 대체 어떻게 중국산 방공망을 뚫은 거야? 무슨 마법이라도 부렸다는 건가? 마법. 그래요, 어쩌면 이건 마법일지도 모릅니다. 헝그리 정신이라는 이름에 한국인들만이 부릴 수 있는 지독하고 슬픈 마법 말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레이돔 안쪽에 적힌 목숨 걸고 할 것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보다 무서운 집착 말입니다. 전화를 끄는 제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체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그 훈련기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효율적인 포식자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납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국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전화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다급한 목소리가 끊어지자마자 경납고의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파고 들어왔습니다. 위잉, 위잉. 공습 경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파 공습을 알리는 전자전 경보였죠. 기지 내의 모든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태국 공군의 통신 모니터들이 일제히 노이즈를 일으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젠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소리치며 주위를 둘러보자 안내 장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상황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벤스 고문관님, 통신망이 먹통입니다. 중국 쪽에서 강력한 재밍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레이더, 관제탑, 인터넷까지 전부 마비됐습니다.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자신의 최신 무기가 박살난 것에 분노한 중국이 물리적 보복 대신 비겁한 전자전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그들은 태국 공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방금 올린 승리를 우연이나 오류로 덮어버리려는 속셈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수석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는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기지의 모든 모니터가 지지직거리며 검게 변해가는 와중에도 그들의 노트북 화면만큼은 흔들림 없이 푸른색 코드를 뱉어내고 있었거든요. 박수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시스템 셧다운 하십시오. 이대로면 회로가 다 타버립니다.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박수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손님 맞을 준비는 진작에 끝났으니까. 그의 태연함에 기가 찼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찾던 진짜 비밀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흔들리는 조명 아래서 박수석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붉은색 외장 하드디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아까는 보지 못했던 보안 등급 1급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물건이었죠. 저는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해킹 공격을 방어하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 하드디스크를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마우스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여는 순간 프로젝트 유령이라는 기이한 이름의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박수석이 흘리듯 말했던 1950이라는 숫자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과거. 설마 하는 마음으로 1950-0625를 입력했습니다. 띵!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문서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국 몰래 준비해온 소름 끼치는 독립선언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화면 속 문장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경납고의 사이렌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또박또박 그리고 처절하게 말입니다. 본 고스트 프로토콜은 미군의 GPS가 차단되거나 동맹국의 데이터 링크가 끊기는 고립 상황을 전제로 작동한다. 위성 신호가 없을 시 KGB 유도폭탄은 지형 대조 항법과 영상인식 AI를 통해 스스로 위치를 찾는다. 이때 모든 연사는 중앙 서버가 아닌 각각의 폭탄이 분산 처리하여 집단 지성을 발휘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전율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중앙 통제를 고집합니다. 위성이 꺼지면 미군의 첨단 무기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악의 상황, 즉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문서는 계속되었습니다. 비고 우리는 1950년의 겨울을 기억한다. 탄약이 없어 돌을 던져야 했던 그날의 치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허락 없이도 싸운다. 그 문장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말 잘 듣는 동생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우산 아래 숨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 우산이 접힐 날을 대비해 비바람을 맨몸으로 뚫고 나갈 방수복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대회비인데?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박수석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도둑질을 들킨 아이처럼 당황했지만 이내 하드디스크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 몰래 이런 걸 개발했다고요? 이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GPS 없이 독자 작전이 가능한 무기라니 대체 누굴 겨냥해서 만든 겁니까? 제 추궁에도 박수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경납고 천장에 붉은 비상등을 올려다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누굴 겨냥한 게 아닙니다. 누굴 믿지 못해서 만든 거지. 그게 누굽니까? 중국? 북한? 아니요.
그는 시선을 천천히 내려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벤스 씨, 당신네 나라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까? 베트남에서 그랬듯, 아프간에서 그랬듯,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노트북 화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경고음과 함께 팝업창 하나가 떴습니다. 경고 시스템 침입 감지됨 발신지 IP202.106 XXX 베이징. 왔군요. 박수석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기지의 전력이 차단된 탓에 오직 노트북 화면의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벤스 씨,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펜타곤에 보고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네 정보국이 알면 기절초풍할 테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 놈들이 우리 서버의 백도어를 찾고 있거든요. 훔쳐갈 기술이 있나 해서.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더니 엔터키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우린 뒷문 따위 안 만드는데. 들어오는 문은 있어도 나가는 문은 지옥으로 연결해놨거든요. 그 순간 경납고 밖에서 웅성거리던 소음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이야. 통신실에 불이 났다. 안내장교가 다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중국의 해킹이 기지 내 전력망을 과부하시켜 물리적인 화재를 일으킨 겁니다. 매캐한 연기가 경납고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수석, 피해야 합니다. 여기 있다간 질식해요. 제가 그의 팔을 잡고 끌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그는 젖은 안경을 벗어 던지고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 쥐새끼들이 감히 우리 소스 코드를 건드려? 10년 동안 컵라면 먹으면서 짠 코드야. 니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쓰레기 데이터뿐이다. 그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역공이었습니다. 태국 기지의 서버를 미끼로 던져주고 역으로 중국 해커 부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잡았다. 박수석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좌표 하나가 찍혔습니다. 목표 조준 완료. 61398 부대 상하이 상태 노출됨. 이 미친 사람들아.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 부대 본거지를 역해킹했다고요? 이건 전쟁 행위입니다. 제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박수석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전쟁?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벤스 씨. 그는 모니터에 뜬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건 청구서입니다. 남의 기술을 훔치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쾅! 그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기지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재밍장치가 과열되어 터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작동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작은 경납고 안에 있는 한국인들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그 도박판의 한가운데에 인질처럼 갇혀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비상등만이 돌아가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펜 하나, 키보드 하나로 강대국의 목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는 훈련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 속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직감이 말해주더군요. 이번엔 펜타곤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곳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받지 마세요. 박수석의 경고가 들렸지만 제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혹시라도 저를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구원이 아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벤스 고문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기계음으로 변조된 억양조차 알 수 없는 차가운 목소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펜타곤입니까? 지금 당장 그 경납고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본 모든 것을 잊으세요. 3분 뒤 그곳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전소될 예정입니다. 물론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뭐라고요? 당신들 지금 미쳤어? 여기 미 국방부 소속 인원이 있다고. 유감스럽게도 사고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뚝.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소? 사고사?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중국 혹은 그들과 결탁한 검은 세력은 단순히 해킹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경납고 자체를 물리적으로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박수석, 나가야 합니다. 놈들이 여길 불태우겠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통보예요. 제가 고함을 지르며 박수석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천장에선 스프링클러가 미친 듯이 물을 뿜어내고 있었고 바닥은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첨벙거렸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쇠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니 매뉴얼대로 훈련받은 미국 엔지니어들이라면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비상구로 달려갔을 겁니다. 데이터는 백업하면 되고 장비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서버 젖으면 안 돼. 비닐 가져와. 아니 옷이라도 벗어. 그들은 도망치기는커녕 입고 있던 작업복과 조끼를 벗어 뜨거운 서버 렉을 덮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살이 찢어지든 폐에 연기가 차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한 연구원은 넘어져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는데도 바닥에 떨어진 외장 하드디스크를 주워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더군요. 마치 폭격을 피하는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온몸으로 데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친. 당신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목숨보다 데이터가 중요해요? 제가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박수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그의 흰 와이셔츠가 등판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얇은 셔츠 위로 드러난 그의 등에는 오래전 화상을 입은 듯한 흉측한 흉터가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눈에는 이게 데이터 쪼가리로 보이겠지. 하지만 이건 우리 시간이야. 지난 10년 우리 동료들이 청춘을 바치고 가정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깎아서 만든 시간이라고. 그의 안경 너머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기술을 사지만 우린 목숨으로 기술을 샀어. 여기서 도망치면 우린 다시 1950년으로 돌아가는 거야. 깡통 찬거지가 돼서 남의 나라에 손이나 벌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그 처절한 일갈에 저는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이들에게 방산기술은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고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그때 경납고 밖에서 육중한 충돌음이 들려왔습니다. 쿵, 쿵. 누군가 트럭으로 철문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안내장교는 이미 겁에 질려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고 비무장 상태인 엔지니어들은 독 안에 든 쥐나 다름없었습니다. 젠장, 진짜로 죽이러 왔군.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이라곤 묵직한 스패너 몇 개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뒹굴던 박수석의 가방에서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 툭 튀어나와 젖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물에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그것은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도 집에 못 갔다. 딸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못 가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다. 아이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 센서가 완성되지 않으면 내 딸은 나중에 남의 나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니까. 2021년 7월. 김 박사가 쓰러졌다. 과로란다. 병상에 누워서도 코딩 걱정을 한다. 미친놈. 근데 나도 미친놈이다. 우리가 미쳐야 나라가 산다. 실패. 또 실패. 4999번째 실패.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에겐 아직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노트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붉은 펜 자국, 커피 얼룩, 그리고 말라붙은 핏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구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서였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쓴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엘리트라고 자부했던 삶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모니터 속 숫자로 전쟁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조국에 대한 부채감을 안고 피를 토하며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고스트 프로토콜의 놀라운 성능 뒤에는 슈퍼컴퓨터도 AI도 아닌 바로 이 인간의 도끼가 숨어 있었습니다. 쿵, 쾅. 굉음과 함께 경납고의 철문이 찌그러지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시퍼런 서치라이트 불빛과 함께 검은 복면을 쓴 무장괴한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놈들은 총구를 겨누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우린 여기서 죽을 거야. 안내장교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석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더군요. 그의 손에는 아까 그 붉은 외장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벤스 씨.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지친 중년의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선 장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인이니까 놈들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세요. 그가 하드디스크를 제 가슴에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실력의 원본입니다. 놈들이 노리는 건 이겁니다. 이걸 뺏기면 우린 다 잃는 겁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어쩔 겁니까? 제 질문에 그는 찌그러진 철문 쪽을 바라보며 스패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내가 만든 자식들인데 갈 때 가더라도 애비로서 지켜는 줘야지 않겠습니까? 미친 짓이었습니다. 스패너 하나로 총을 든 용병들을 막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 또한 도망치는 대신 각자 쇠파이프나 공구를 집어들고 박수석의 뒤로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하늘의 주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가세요. 어서. 박수석의 고함 소리와 함께 괴한들이 철문을 부수고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개시. 한 놈도 남기지 마. 탕, 탕, 탕. 총성이 경납고를 울리고 유리창이 깨져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뒷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하드디스크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한국인들의 비명과 고함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들의 피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여 놈들의 더러운 음모를 박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빗속으로 뛰쳐나온 저는 어둠 속에 숨겨둔 렌터카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태국 타클리의 빗줄기 속에서 미국인 줄리안 벤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을 거는 제 차 앞을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그림자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용병들이 타고 온 검은색 SUV가 제 렌터카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에어백이 터지며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깨진 유리 파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고 흐릿해진 시야 사이로 복면을 쓴 사내들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들의 손에 들린 소총의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딱딱하고 뜨거운 이물감. 바로 박수석이 맡긴 외장 하드디스크가 저를 깨웠습니다. 놈들에게 잡히면 저도 죽고 이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피눈물도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저는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새도 없이 반대편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쪽에 있다. 잡아. 빗속을 뚫고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네 발로 기어서 도로 옆에 울창한 정글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가시덤불에 양복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저는 짐승처럼 기고 또 기었습니다. 펜타곤의 엘리트, 나토의 전략가라 불리던 줄리안 벤스가 야생동물보다 못한 꼴로 진흙바닥을 뒹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기었을까요? 등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자들의 발소리와 고함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질 무렵 저는 거대한 바나나 잎 아래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으아! 먼 곳에서 타클리 기지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놈들이 기어이 경납고를 폭파한 겁니다. 박수석, 김 기장, 그리고 이름 모를 젊은 엔지니어들. 스패너 하나를 들고 저를 보내주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젖은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비겁한 놈. 나는 비겁한 놈이야. 자괴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저는 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쥐새끼처럼 도망쳐 나온 겁니다. 제가 평생 떠들어대던 정인이, 동맹이니 하는 말들이 얼마나 가볍고 역겨운 위선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제 꼴을 보십시오. $3,000짜리 아르마니 양복은 진흙범벅이 되었고 손톱은 흙대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실체였습니다. 화려한 넥타이와 명함 뒤에 숨어있던 나약하고 비겁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할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드디스크를 저 진흙 속에 파묻고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서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박수석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어차피 약소국의 비극은 역사 속의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 제 품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방수팩에 넣어둔 제 군용 노트북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전원이 켜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화면에는 제가 연결해둔 외장 하드디스크에 자동 실행 팝업이 떠 있었습니다. 파일 열림 마지막 편지. mp4 자동 재생. 저는 홀린 듯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수석이 흔들리는 카메라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경납고 화장실인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피로에 절어 있었죠.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놈들에게 잡혀 있겠군요. 영상 속에 박수석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빗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오는 정글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유령의 속삭임처럼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언젠가 우리를 덮칠 거라는 걸. 우리가 만든 기술이 그들의 패권을 위협하니까요. 그래서 보험을 하나 들어뒀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주었던 급히 묻은 대학 노트였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단순히 기술 설계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 우리 연구원 150명이 주고받은 500만 건의 이메일, 메신저 대화, 그리고 회의 녹취록이 전부 암호화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더군요. 우리가 컵라면을 먹으며 나눈 농담, 아픈 아이를 걱정하는 문자 기록, 그리고 작은 부족으로 실험을 멈춰야 했을 때 흘린 눈물까지. 이 안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으면 기술은 뺏길 수 있어도 그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증거만큼은 남겨야 한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누구든 부탁합니다. 이 데이터를 세상에 뿌려주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무기를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돈도 힘도 없는 나라의 기술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것만은 알리고 싶습니다. 화면 속의 박수석이 카메라 렌즈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진흙탕 속에 처박힌 저와 눈을 맞추려는 듯이 말입니다. 당신이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 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가장의 마음을요. 부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짓밟는 세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영상은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끝났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글.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리는 신음만 토해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 조국의 방패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개자식들. 제 입에서 나직한 욕설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수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중국 놈들에게? 아니요. 방관했던 저 자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했던 강대국들의 위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하드디스크의 폴더 중에 유령 프로토콜 업로드 EXE라는 실행 파일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게 뭐지?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세계 지도가 펼쳐지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K방산 네트워크에 연결 중. 거점 1 폴란드 FA50PL 활성화. 거점 2 필리핀 FA50PH 활성화. 거점 3 UAE 천궁2 활성화. 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UAE, 이집트. 대한민국이 무기를 수출했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서버에서 응답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지도 위에서 하나둘씩 켜지더니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마? 저는 전율했습니다. 박수석이 말한 고스트 프로토콜은 단순한 독립작전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위기 상황 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대한 연대였습니다. 한국의 중앙 서버가 파괴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퍼진 한국 무기들을 백업 서버로 인식하여 박수석이 지키려던 그 모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업로드 상태 98%, 99%. 완료. 12개국에서 데이터 확보됨. 진실은 절대 죽지 않는다. 화면에 뜬 진실은 죽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제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경납고는 불탔고 박수석의 육신은 쓰러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이 담긴 데이터는 이미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경납고 하나를 태웠을 때 한국인들은 이미 전 지구를 자신들의 하드디스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 어둠 속에서 저도 모르게 광기 어린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짓밟으면 밟힐수록 더 넓게 퍼져나가는 잡초. 아니, 불태우면 태울수록 더 멀리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 같은 사람들. 저는 진흙탕 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양복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저는 노트북을 닫고 빗속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지금 전 세계 12개국에 퍼진 한국의 유령들이 서 있었으니까요. 제 눈빛은 10분 전 겁에 질려 도망치던 폐잔병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들리나, 베이징? 저는 허공을 향해, 아니, 저 멀리서 저를 찾고 있을 살인자들을 향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너희는 오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너희가 태운 건 일개 경납고가 아니야. 전 세계를 뒤덮을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위성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인맥 중 가장 영향력 있는 CNN의 수석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저는 빗물에 젖은 박수석의 하드디스크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제가 끝낼 것입니다. 박수석님이 스패너로 시간을 벌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펜과 마이크로 놈들의 심장을 찌를 차례였습니다. 여보세요? 줄리안? 새벽 3시에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방송 준비해. 지금부터 내가 보낼 파일은 백악관과 베이징을 동시에 날려버릴 핵폭탄이니까. 위성신호 연결 확보. 5초 전. 4, 3. CNN 국장의 떨리는 카운트다운 소리가 인이어를 통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렌터카의 보닛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웹캠의 렌즈를 옷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유일한 조명이라곤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뿐이었죠. 제 몰골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분장은 없을 테니까요. 큐. 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제 노트북 화면 한 구석에 라이브라는 붉은 글자가 떴습니다. 화면 분할된 반대쪽에는 워싱턴 스튜디오의 앵커, 그리고 베이징에서 위성 연결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 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방금까지 기름진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국 타클리 기지의 폭발 사고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산 장비의 노후화와 정비 불량이 원인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전력을 쓰다가 배전반이 터진 것으로.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이성 한 조각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할 겨를도 없이 카메라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닥치십시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송 오디오를 찢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스튜디오의 앵커가 놀라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고 왕 대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생방송 중에. 내 이름은 줄리안 벤스. 전 펜타곤 전략 분석관이자 당신들이 방금 정비불량이라고 매도한 그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저는 피 묻은 제 얼굴을 카메라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잘 봐라. 이게 정비불량으로 다친 상처로 보이나? 아니면 당신들이 보낸 용병들의 개머리판에 찢긴 상처로 보이나? 전 세계 2억 명이 시청하는 뉴스 채널에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왕 대변인은 당황하여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저는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태국에 있는 한국 공군 경납고를 습격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죽이고 기지를 불태웠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품에서 젖은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내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자신들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산 사람들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봐요. 방송 끊어. 저 미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오. 이건 조작입니다. 왕 대변인이 고함을 지르며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늦었어. 이미 전송은 끝났다. 그 순간 뉴스 화면이 강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고스트 프로토콜의 실행 화면이 전 세계 안방극장의 TV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세계 지도가 펼쳐지고 대한민국이 수출한 무기들이 있는 12개 국가의 위치에 초록색 불빛이 켜지는 그 압도적인 광경 말입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지도 위에 켜진 저 불빛들. 저게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산 무기들입니다. 폴란드의 FA-50, UAE의 천궁, 필리핀의 호위함. 당신들이 태국에서 서버 하나를 태웠을 때 이 무기들은 서로를 백업 서버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분산 저장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의 지도를 가리키며 씹어뱉듯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경납고 하나를 태우면 끝날 줄 알았겠지. 하지만 당신들은 벌집을 건드렸어. 그것도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아주 지독한 벌집을 말이야. 화면 속의 초록색 점들이 붉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백업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한국산 무기들이 위협을 감지하고 레이더를 전투 모드로 전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세계 12개국에 배치된 한국산 레이더들이 공유하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겁니다. 중국군의 이동 경로, 숨겨둔 미사일 기지, 그리고 방금 타클리 기지를 공격한 용병들의 무전 신호까지 전부 다. 말도 안 돼. 저런 기술이 가능할 리가 없어. 미국도 성공 못한 기술이야. 왕 대변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오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귀신을 본 듯한 공포만이 남아있더군요. 가능해. 왜냐하면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니까. 저는 젖은 노트북 화면을 띄워 박수석의 마지막 일기장 페이지를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잉크가 번져 흐릿했지만 딸에게 라고 적힌 글씨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딩 덩어리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다시는 내 자식에게 약소국의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한국 아버지들의 피눈물입니다. 당신들은 돈으로 기술을 샀겠지만 이 사람들은 목숨으로 미래를 샀습니다. 감히 당신 따위가 태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앵커도 시청자들도 심지어 펜타곤의 장군들도 숨을 죽인 채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긴급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폴란드 공군, 우리 형제들을 건드리지 마라. FA-50편대 긴급 출격 대기. 속보, 필리핀 국방부, 타클리 기지 공격에 대한 해명 요구. 중국 대사 초치.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이 심어놓은 신뢰의 씨앗들이 위기의 순간에 거대한 숲이 되어 중국을 포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아먹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자주 국방이라는 꿈을 팔았고 그 꿈을 공유한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동맹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죠. 왕 대변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니어를 빼 던지더니 화면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빈 의자만이 덩그러니 남은 그 화면은 중국의 완벽한 패배를 상징하는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은 한국의 경납고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이 태운 건 건물이 아니라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방송 신호가 끊어지는 순간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성취감? 아니요.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박수성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데이터 제가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이제 놈들은 감히 당신들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때 제 노트북으로 이메일 알림 하나가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목 고맙습니다. 벤스 씨.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신 첨부 파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타클리 기지 인근 숲속의 CCTV 영상 캡처본이었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숲속 나무 뒤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박수석과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놈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기지 지하에 숨겨진 낡은 배수로를 통해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그들의 모습. 살았어. 살았다고. 저는 진흙탕 바닥을 뒹굴며 웃고 또 울었습니다. 비극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사실은 완벽한 희극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만 천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에도 천재적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서버를 미끼로 던져주고 자신들은 유유히 쥐구멍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유령이라는 작전명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등 뒤에 서 있는 존재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미군 구조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진흙범벅이 된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국의 아침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T-50TH 한 대가 보였습니다. 밤새 주인 잃은 둥지를 지키다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다시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금빛 독수리. 그 날개 아래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비상하는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었습니다. 구조 헬기가 일으키는 거센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흔들리는 갈대숲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풀을 헤치고 걸어나오는 검은 실루엣들.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카락, 서로를 부축하며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영웅이라기엔 너무나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위대해 보였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박수석이 저를 발견하고는 피식 웃으며 다가오더군요. 그의 안경은 어디서 깨졌는지 알이 하나 빠져 있었고 이마에는 붉은 생채기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품 속에서 체온으로 뜨겁게 달궈진 외장 하드디스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울음기 때문에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박수석은 그 하드디스크를 받아들더니 흙 묻은 옷소매로 쓱쓱 문질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은 기름때와 굳은 살 그리고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 매끄러운 손과 그의 투박한 손이 얽히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오더군요.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거친 역사를 제가 직접 만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벤스 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의 덤덤한 인사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킨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치열했던 삶을 세상에 전달한 메신저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불과 48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광화문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창가에 서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거리는 화려한 루미나리에로 반짝이고 사람들은 웃으며 선물을 고르고 카페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아마 저 거리를 걷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불과 이틀 전 태국의 뜨거운 정글 속에서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를 보니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근거 없는 모략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고 백악관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필리핀, UAE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지지 성명을 냈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상한가를 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런 거창한 뉴스가 아닙니다. 제 책상 위에는 박 수석이 작별 선물로 주고 간 그 물에 젖었던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종이 위에는 복잡한 수식 대신 그가 틈틈이 적어놓은 낙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 수능 대박 기원.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아내랑 제주도 여행 가기. 김 팀장, 제발 담배 좀 줄이자. 오래 살아서 비행기 뜨는 건 봐야지. 이 소박하고 평범한 소원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야심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과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저녁. 아이들이 전쟁 걱정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내일. 그 소소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평범한 가장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의 무기가 강한지를요. 그 차가운 쇠붙이 안에는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그 평화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한국인 특유의 한과 도끼가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스트 프로토콜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의 연구소에서, 창원의 공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하늘과 바다에서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당신들의 자유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혹시라도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려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전직 펜타곤 전략가로서 마지막으로 충고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잠자는 쿼터를 건드리는 순간 전 세계에 심어둔 수천 개의 한국제 유령들이 동시에 깨어나 당신의 심장을 겨눌 것입니다. 마치 그날 밤의 타클리 경납고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줄리안 벤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단순한 훈련기인 줄 알았던 FA-50. 그 작은 날개 뒤에 숨겨진 우리 아버지들의 피와 땀, 그리고 동맹을 넘어선 뜨거운 연대의 현장.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평화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기술을 지켜낸 수많은 박수성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영공과 영예,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과 방산 역군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우리 기술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